자, 요 문제입니다. 1제타바이트의 1바이트의 아스키 코드로 얼만큼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컴퓨터 처리 단위에 대한 것을 이제 묻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집필할 때 이 내용을 넣었었다가 야, 이거를 진짜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 생각까지를 하면서 좀 뺐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실제 출제를 했어요. 저도 보고서 네.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까지 승수를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2의 10승부터 요타까지가 2의 80승이 되는 겁니다. 그 요타 전이 제타를 얘기하는 거고 제타는 2의 70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제타바이트는 정답은 2의 70승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둡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디팩토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즉 하둡에는 크게 이제 그 맵리듀스와 HDFS라는 메인 프로젝트 외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서브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 프로젝트의 중에 하나인 인메모리 처리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고요. 그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스파크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스톰이라는 프로젝트도 인메모리 기반에서 스트림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유사한 걸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스파크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파크QL이라든지 스파크 자체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답에 대한 정답은 1번 스파크가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도 계속 저번에도 우지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맞아요. 계속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빅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즉 예를 들어서 수집, 저장, 처리, 분석, 가시화별로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이제 지금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주요 기능 한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선택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서 물론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각 프로젝트별로 주요 기능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 이렇게만 딱 구분을 하셔가지고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은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분석 모델링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자, 모델링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그 단계들이 있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 모델링은 또 어떻게 수행되는데 이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분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모델링, 세 번째는 프로젝트 성과 분석 및 평가 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고 그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모델링에서는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델링에는 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프로젝트의 성과 분석 및 평가 보고요. 얘는 좀 뒷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네. 정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그 모델링을 시키고 실제 서비스를 올렸어. 그러고 나서 우리 결과는 이래. 라는 걸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델링은 조금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 그럼 모델링을 끝났어. 그럼 서비스에 모델을 올릴 거야. 그럼 모델을 어떻게 올릴 거고 앞으로 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킬 거야.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정형 데이터는 즉 RDBMS의 2차원 테이블 형태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는 메타성 데이터를 즉 정해져 있는 규격은 없지만은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특정된 형태로 정의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반정형, 그리고 이러한 구조 아예 자체가 없어요. 음성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건 아예 정의된 구조가 없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형, 그 중에서 두 가지인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예요. 첫 번째,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아닙니다. 얘는 비정형 데이터에 속합니다. 두 번째, 형태소는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단위다. 자, 형태소는 형태소 분석은 어디에 쓰냐면 자연어 처리, 즉 우리 음성이라든지 텍스트, 소설이라든지 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형태소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문서라든지 음성을 얘기했잖아요. 얘는 비정형 데이터를 얘기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은 정형 데이터는 지정된 행과 열에 의해 데이터 속성이 구별되는 스프레드 형태의 데이터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2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조화된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비정형 데이터는 잠재적 가치가 가장 낮다. 비정형 데이터가 보시면은 구조화된 데이터보다는 이런 패턴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음성과 이 텍스트, 책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정형 데이터가 잠재적 가치는 더 높은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중 고품질 데이터의 특성이 아닌 것은, 즉 품질 데이터의 지표로서 옳지 않은 것은을 묻는 거예요. 자, 보기 봐보실게요. 정확성. 나 정확성이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보실게요. 또 적시성. 얘도 난 모르겠어. 불편의성. 뭔가 벌써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고 언컴플레티니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편의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뭐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냐면 즉 인바이어스 편향성을 가지고 이제 헷갈릴 수는 있는데 데이터 품질 지표에는 언컴플리트니스라는 단어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일관성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전, 전과 후는 동일한 형태를 띄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불편의성은 데이터 품질 지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15번 다음 중 네, 드디어 나왔네요. 뭐예요? 예. 이거. 예. 얘도 실제 이제 실무적인 경험을 좀 이제 하시거나 시스템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지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시스템의 전방에 위치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하고 내부 시스템에 전달하는 미드웨어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API 게이트웨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드웨어라고 했잖아요. 얘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문하기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실 거잖아요. 그럼 딱 눌렀어. 그때 시스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역할, 그리고 이 사용자에 대한 인증과 이 사용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오답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여러 프로젝트들과 개발하는 도구들을 서비스로 쓸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는 기본적인 태생이 이렇습니다. A와 B라는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해주는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4번을 이제 많이 오답으로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번하고 4번 중에 네네.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ESB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랜잭션에 대한 즉 사용자 이제 어떤 그 API를 호출하거나 혹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트랜잭션을 연결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데이터가 시스템과 시스템의 데이터의 연동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ESB는 이제 좀 약간은 분류가 좀 다른 서비스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6번 데이터 3법이 아닌 것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법을 개정을 했고 얘는 2020년 8월 달에 실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 거고요. 그 세 가지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2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이건 어떤 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법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암기법으로 외우신 분들이 이제 개정신으로 많이 외우셨는데
2번인지 3번인지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참 그런 부분을 노리고 내 문제가 아닌가. 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은 있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정보통신망법이 보니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플레임이 되어 있네요. 자, 17번입니다.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 문제도 실은 저희 교재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은 데이터 분석, 즉 공공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활용, 즉 사이트에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은 그 딱 제공해 주는 방법이 탭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탭에서는 이런 정보고 얘는 뭐 XML이든 JSON이든 뭐 이제 API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때 내려지는 파일의 형태는 XML 그리고 JSON 그리고 밑에 CSV라고 이렇게 딱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의 공공 데이터는 이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XML, JSON, CSV를 제외한 2번 SQL이 됩니다. 그럼 SQL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지리하는 언어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공공과 기관의 다른 정보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QL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은 불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번 문제입니다. 데이터 저장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 두 번째 데이터 레이크, 세 번째 데이터 마이닝, 네 번째 데이터 댐이에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제 영역별로 데이터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주제 영역으로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이고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럼 데이터 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 중에 핵심 프로젝트가 데이터 댐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라든지 민간에 흩어진 정보를 한 군데다 저장해 놓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저장소가 맞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 없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면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의미나 패턴을 분석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장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인 데이터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분석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러면 일단 보기부터 볼게요. 자, 1번 K-익명성, 2번 가명화, 3번 개인정보 차등보호, 4번 L-다양성이에요. 자, K-익명성과 L-다양성은 여러분들께서 비식별화 조치 방법 중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로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재식별을 막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기는 아닌 걸 명확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명화와 개인정보 차등보호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명화는 이제 의료정보 데이터 익명성에서 이제 가명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가명화는 A를 B로 대체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정보로 대체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가명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을 송춘향으로 바꾼다든지 저 최우수를 이제 송춘향으로 좀 이상하네요. 홍길동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명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차등 보호를 모르시더라도 3번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차등 보호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기 위해 좀 모호하게 여러 수학적 정보들을 섞어서 수학적 노이즈를 섞어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는 그러한 기술 혹은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단어적인 의미 K-익명성과 L-다양성과 T-근접성을 아신다면 반대로 접근을 하셔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번 빅데이터의 저장 기술. 또 저장에 대해서 아까 보시면 앞에서도 저장 수단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또 저장 기술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맵리듀스, 직렬화, 가시화, NoSQL. 자, 저장 수단에는 RDBMS, NoSQL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NoSQL인 4번이 되겠습니다.